오늘은 3월 9일, 현재 시각은 4시 42분. 오늘도 코스모스를 5장 읽겠습니다. 현대판 탐험대도 여행담을 가져온다. 아니, 보내온다고 해야 맞다. 보이저 1호와 2호가 우리에게 보내준 여행담을 좀 들어보자. 귀가 아니라 눈으로 듣자. 보이저는 산산이 깨어진 수정구 같이 금이 간 세상이나 북극에서 남극까지 온통 거미줄 같은 것들로 뒤덮여 있는 구형 천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가 하면 감자처럼 생긴 작은 위성과 지하의 용암의 바다가 형성되어 있는 위성에 관한 이야기를 저 멀리에서 지구인들에게 들려준다. 우리는 황산의 호수가 널려 있고 화산이 폭발하는가 하면 또 피자처럼 생겨서 썩은 달걀 냄새를 풍기는 이상한 곳에 대한 이야기도 종종 듣게 된다. 그리고 지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거대한 지구와 같은 행성이 1000개는 좋게 들어갈 목성에 대하여 참으로 놀라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준다. 목성 주변에 있는 갈릴레오의 위성들은 그 크기가 거의 수성과 맞먹을 정도로 큰데 우리는 그들의 크기와 질량으로부터 밀도를 계산하고 밀도에서부터 각 위성의 구성 성분을 추정할 수 있다. 가장 안쪽에서 돌고 있는 이오와 유로파는 주로 암석 성분의 위성이며 바깥쪽의 가니메데와 칼리스토는 이보다 훨씬 낮은 얼음과 바위의 중간 정도의 밀도의 물질로 이루어진 위성임에 밝혀졌다. 얼음과 바위로 된 바깥쪽의 위성도 지구의 바위들처럼 열을 발생시키는 방사능 물질을 함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위성들에는 방사능 붕괴 과정에서 발생되어 수십억 년 동안 내부에 축적된 열 에너지가 표면으로 이동하여 외부로 방출될 수 있는 효율적인 냉각 메커니즘이 없다. 그러므로 가니메데와 칼리스토 내부의 얼음은 대부분 액체 상태의 물로 존재할 것이다. 우리의 이런 예상은 갈릴레오의 위성들을 직접 관측하기 전까지는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이제 보이저호의 목성 근접 관측으로 그 예상이 실제로 확인됐다. 또한 그 천체들은 우리가 여태껏 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세계인 것으로 규명됐다. 갈릴레오의 위성들의 표면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 우리는 이들의 지하층에 자리한 바다가 물과 얼음의 진창일 것이며 갈릴레오의 위성들이 서로 다른 모습을 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보이저의 눈을 통해서 이 위성들을 정말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니 예상대로 그들은 서로 아주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갈릴레오의 위성들은 우리가 여태껏 알고 있던 그 어떤 세상과도 판이하게 다른 곳이었다. 보이저 2호는 지구로 영원히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보이저 2호의 과학적 탐사 결과와 역사의 길이 남을 보이저의 발견들은 여행자의 이야기로서 결국 전파를 타고 우리에게 전해질 것이다. 1979년 7월 9일 태평양 표준시로 아침 8시 4분 목성의 위성 유로파의 첫 번째 영상이 지구로 전송되었다. 그 이름은 9세계가 되어버린 유럽에서 나왔지만 유로파는 말 그대로 신세계였다. 그럼 어떻게 태양계 먼 곳에서 관측된 영상이 우리 지구에까지 전송될 수 있는 것일까? 먼저 태양광선이 목성 주위를 궤도운동하는 위성 유로파에 떨어지고 유로파는 입사된 빛의 일부를 반사하여 우주 공간으로 다시 내보낸다. 이렇게
반사된 빛의 일부가 보이저호에 실려있는 텔레비전 카메라의 형광물질을 자극함으로써 유로파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를 보이저의 컴퓨터가 읽어서 숫자로 변환한 다음 10억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지구상의 전파 망원경으로 송출한다. 그 신호를 수신할 지상 전파 망원경은 스페인의 한 대, 캘리포니아 남쪽 모하비 사막의 한 대,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에 또 한 대가 있었다. 1979년 7월 9일 아침 바로 그 시간에 목성 유로파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망원경은 오스트레일리아의 것이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받은 전파 신호를 지구 주위를 돌고 있던 통신위성으로 보내고 통신위성은 그 신호를 받아서 캘리포니아 남부로 넘겨준다. 이 신호는 지상에 설치된 몇 개의 극초단과 중계탑을 징검다리 삼아 제트 추진 연구소에 도달한다. 그 다음 제트 추진 연구소에서 숫자 신호가 영상의 이미지로 변환된다. 보이저가 보낸 이미지는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흔히 보는 전송사진과 근본적으로 같은 원리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미지 한 장을 만드는데 밝기가 다른 약 100만 개의 회색 점들이 쓰인다. 점이 매우 작은 데다 서로 가까이 붙어 있어서 약간 멀리 떨어져서 보면 점들은 하나하나 구별돼 보이지 않고 밝기가 연속적으로 변하는 하나의 이미지로 나타난다. 우리 눈에 회색 점들이 하나씩 따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점들의 누적된 효과가 연속적인 화상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우주선이 보내주는 정보는 점 개개의 밝기이며 이 밝기를 나타내는 숫자는 레코드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자기 디스크에 저장된다. 보이저 1호가 찍은 목성과 그 위성들의 사진이 총 1만 8천여 장에 이르며 비슷한 양의 사진을 또 보이저 2호가 촬영해서 지구로 보내줬다. 수차례 걸친 연결과 중계의 최종 결과가 한 장의 인화지 사진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다. 유로파의 놀라운 광경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1979년 7월 9일 아침에 전송돼 온 유로파 사진의 배후 사연이며 전후 사정이 된다. 이 사진들에서 우리가 본 광경은 정말로 대단한 것이었다. 보이저 1호는 갈릴레오의 위성 4 중에서 유로파를 제외한 나머지 3 위성들의 세세한 모습을 사진에 담아 보내주었다. 유로파와 대면하려면 보이저 2호의 접근을 기다려야 했다. 보이저 2호의 근접 촬영 사진에서는 불과 6km 규모의 작은 구조물까지 분해해 볼 수 있다. 언뜻 보기에 유로파의 표면에서는 퍼시벌 로웰이 화성을 보고 상상했던 우나 비슷한 구조물, 물론 지금은 우주 탐사선의 직접 관측으로 이러한 구조가 없다고 밝혀졌지만 비슷한 구조물은 찾아볼 수 있었다. 그것들은 직선과 곡선이 서로 얽혀 놀라울 정도로 복잡다기한 그물망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얽히고 설킨 저 검은 줄들이 주위보다 고도가 높은 산마루인지 아니면 오히려 주위보다 낮게 치마된 골인지 궁금하다.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혹은 이 위성의 지각이 전반적으로 팽창 또는 수축하는 과정에서 생긴 거대한 판구조 운동의 결과일까? 지구의 판구조 운동과 모종의 관련이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유로파의 그물망 구조가 나머지 3 위성의 지형 특성을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을 줄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놀라운 발견의 배후에는 항시 첨단 기술이 뒷짐을 진 채 우리에게 미소 짓고 있지만 발견된 사실의 분석은 결국 인간 두뇌의 몫이다. 유로파의 표면은 이러한 선들의 복잡한 구조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마치 당구공과도 같이 아주 매끈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돌 구덩이가 전혀 보이지 않는 이유는 표면의 얼음이 녹으면서 충돌의 흔적들을 다 지워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표면에 보이는 많은 선들은 움푹 파인 홈이거나 갈라진 틈새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그 선들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만약 보이저가 유인 우주선이었다면 보이저의 함장은 항해 일지를 반드시 기록했을 것이다. 보이저 1호와 2호의 가상 함장들이 작성했음직한 항해 일지를 종합해서 정리한 내용을 읽어보자. 1일, 식량과 기타 비축물 그리고 기기에 관한 걱정을 뒤로하고 성공적으로 케이프 커네버릴 우주기지를 이륙, 행성과 별을 향한 긴 여정을 시작했다. 2일, 과학 장비들을 탑재한 주사 플랫폼의 지지 사다리를 펴는데 문제가 발생함.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촬영한 이미지와 측정한 과학 자료들이 모두 유실되기에 큰 걱정이다. 13일, 우주 뒤로 보이는 지구와 달을 촬영하다. 둘이 우주에 나란히 떠 있는 모습을 찍은 최초의 사진이다. 참으로 어여쁜 한 쌍이다. 150일, 궤도 중간 수정을 위한 엔진 점화 실시. 170일, 일상적인 하루를 보낸 몇 달째 무사 평온함. 185일, 밝기 눈금 조정의 기준으로 쓰기 위하여 목성의 이미지를 촬영했다. 결과는 성공적이다. 207일, 지지 사다리의 문제가 드디어 해결됐다. 하지만 주전파 송신기는 여전히 작동 불능이다. 여분의 송신기로 교체했는데 이게 작동하지 않는다면 관측 자료를 지구로 보낼 수 없게 된다. 215일, 화성의 궤도를 지났다. 화성은 이제 태양 반대쪽에 있다. 295일, 소행성대 진입. 큰 바위 덩어리들이 사방으로 굴러다니니 영락없는 우주의 모래톱과 암초이다. 대부분 궤도 추정이 불가능하다. 경계 요원을 배치했다. 충돌을 모면하길 바란다. 475일, 소행성대를 무사히 벗어났다. 살아나와 다행이다. 615일, 목성의 엄청난 기후변화에 우리는 마치 최면에 걸린 듯했다. 그리고 이 행성은 정말 엄청나게 크다. 아마 태양계의 다른 모든 행성들의 질량을 다 합쳐도 목성 질량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것이다. 산도 없고 계곡도 없고 화산도 없고 강도 없다. 또한 지표면과 대기의 경계도 없는 듯하다. 단지 엄청난 가스와 구름의 충돌들이 보일 뿐이고 표면이라고 딱히 집어 이야기할 만한 곳은 어디에도 없다. 우리가 목성에서 본 모든 것들은 다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목성 기후의 지속적인 변화는 그것만으로도 하나의 장관이었다. 이 육중한 행성은 불과 10시간도 채 안 돼서 한 바퀴를 완전히 돈다.
목성의 대기 변화는 고속 자전과 태양광선 그리고 내부로부터 치솟아 오르는 열이 만들어내는 합작품인 듯하다. 641. 인상적이고 멋들어진 구름문이다.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나 블레이크나 뭉크의 작품들이 연상된다. 그러나 연상은 실제 상황에 미치지 못하는 법. 어떤 예술가도 이런 장관을 그리지 못했다. 그것은 아무도 우리 행성을 벗어나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구에 발이 묶인 화가가 어떻게 이토록 신비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상상이나 하겠는가. 목성의 다채로운 빛깔을 띤 띠들은 근접 관측할 수 있었는데 흰색을 띨수록 암모니아 가스를 포함한 높은 층의 구름으로 생각되며 갈색을 띨수록 더 깊고 더 뜨거운 지역으로 추정된다. 푸른색을 띠는 지역은 구름 사이를 가로지르는 깊은 구멍처럼 보인다. 우리는 아직 목성이 왜 젓갈색을 띠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황이나 인과 관련된 화학 반응의 결과가 아닐까? 또는 태양으로부터의 자외선이 목성 대기에 있는 메탄, 암모니아, 수증기 또는 여러 종류의 분자 조각들과 반응하여 어떤 유기분자들을 형성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럴 경우 목성의 색깔은 40억 년 전 지구에 있었던 생명의 탄생에 관한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대적반이다. 주변의 구름들 위로 치솟아 오른 가스 기둥인데 지구가 대여섯 개는 들어갈 정도로 엄청나게 거대하다. 대기의 깊은 곳에서 합성되었거나 축적되어 있는 고분자들이 상층부로 끌려 올라와 우리 눈에 붉게 비치는 것이라 추측해 본다. 이렇게 거대한 구름의 폭풍은 태어난 지 아마 100만 년은 좋게 지났을 것이다. 드디어 목성 최근접, 정말 굉장한 하루였다. 목성의 위험천만한 복사벨트 지역을 성공적으로 헤쳐나오는 데 성공했다. 피해는 사진 평광기 하나가 망가진 것뿐이다. 새로 발견된 목성의 고리 내부의 작은 입자나 돌멩이들과 충돌하지 않고 무사히 통과했다. 그 와중에 포착한 모습들도 대단하다. 복사벨트 중심부에 있는 붉은 색깔의 작고 길쭉한 아말테아의 모습, 색색이 잔연한 이오, 선형 망상구조의 유로파, 거미줄처럼 얼기설기 얽힌 가니메테, 여러 겹의 동심원 파문이 선명한 칼리스토의 표면 구조들. 우리는 칼리스토의 곁을 선회하여 알려진 목성의 위성들 중에서 가장자리에 위치한 목성 13호의 궤도를 통과했다. 이제 목성을 떠난다. 662일 입자 검출기와 자기장 측정기의 측정 결과를 보면 우리가 복사 벨트 지역을 완전히 벗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목성의 중력을 이용해 가속을 하고 마침내 목성권을 벗어나서 우주 공간을 항해하기 시작했다. 874일 바다에서 밤하늘의 별자리가 항해하는 배들의 길잡이가 되듯이 밤하늘의 별자리가 항해하는 배들의 길잡이가 되듯이 우주에서도 별이 길잡이 역할을 한다. 우리는 노인성을 길잡이로 삼고 조타 장치에 문제가 생겨서 방향좌표 설정을 다시 해야 했다. 아무래도 광학 감지 시스템이
켄타우루스 자리의 알파별과 베타별을 노인성으로 잘못 인식했던 것 같다. 다음에 정박할 항구는 토성권이다. 2년 후면 거기에 닿을 것이다. 토성권은 2년이 걸리나? 나는 보이저의 여행담 중에서 특히 이오의 이야기에 홀딱 반했다. 이오는 갈릴레오의 4대 위성들 중 목성 가장 가까이에서 공전하는 위성이다. 보이저가 정보를 보내오기 전부터도 우리는 이오가 좀 특이하다고 알고 있었다. 지상망원경으로 이오의 표면에서 아무것도 알아볼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붉다는 사실 하나만은 확실했다. 사실 이오가 무척 붉었다. 화성보다 더 붉다고 알려졌으며 태양계에서 가장 붉은 천체로 지목되고 있었다.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통해 표면이 변하고 있다는 추측을 할 수 있었다. 특히 적외선 전파 레이더 관측에서 변화의 조짐을 뚜렷하게 알아챌 수 있었다. 그리고 거대한 도넛 모양을 하는 원자기체 튜브가 이오의 궤도 근방에서 목성을 감싸고 있음을 어렴풋이 추측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기체의 성분은 황, 나트륨, 칼륨이며 이오가 흘리고 간 물질일 것이라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 이오가 흘리고 간 물질일 것이라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 마침내 보이저가 이오에 접근하면서 이 거대한 위성의 표면이 다양한 색깔로 지장되어 있음을 알게 됐다. 태양계 내의 그 어떤 천체와도 판이한 모습이었다. 이오는 소행성대 가까이에 위치하므로 전 생애를 통하여 소행성대에 떠도는 돌멩이들의 세례를 끊임없이 받았을 것이다. 물론 충돌 구덩이들이 많이 패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오의 표면에는 그러한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오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모종의 작용이 파인 구덩이를 모조리 메웠던가 아니면 지워버렸을 것이다. 그 작용의 정체는 무엇일까? 결코 대기와 관련된 작용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이오에는 대기가 없기 때문이다. 이오의 표면 중력이 너무 약해서 기체 분자들은 이오의 표면을 쉽게 탈출해버렸던 것이다. 그렇다고 물의 흐름이 그 원인이라고 지목할 수는 없다. 이오의 표면은 물이 액체로 존재하기에는 기온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화산 분화구와 비슷하게 생긴 장소를 몇 군데 볼 수 있었지만 이 또한 확고부동하게 확인될 수는 없었다. 오늘은 목성의 위성들과 그리고 이오라는 위성에 왜 구덩이가 없는지 그 이유는 내일 더 읽어보면 알 수 있을까요? 내일 이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